공항 대합실에 홀로 남겨진 순간 나는 알았어요. 이것이 끝이라는 걸요. 어머님, 저기 카페에서 커피 좀 사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게 마지막이었죠. 39도를 오르내리는 방콕의 열기 속에서 나는 3시간을 기다렸어요. 손목시계를 40번도 넘게 확인했죠. 정확히 오후 6시 공항 안내방송이 한국행 마지막 비행기 출발을 알렸을 때 깨달았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들도 이미 떠났다는 걸요. 72살 나 박순옥, 어느 날 태국 공항에 버려졌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는 모든 걸 아들 민수에게 쏟아부었어요. 강남 아파트 3채, 상가 건물 2개, 예금만 20억이었죠.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이었어요. 민수가 결혼할 때도 서울에 신축 아파트를 사줬고 손주들 교육비는 제가 전부 댔어요. 수진이는 현명한 며느리였죠. 집안일을 척척 해냈고 아이들 교육에도 열심히였어요. 어머님,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수진의 말에 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맡겼어요. 부동산 관리, 통장 정리, 심지어 병원 예약까지요. 편했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민수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죠. 어머님은 이제 좀 쉬세요. 젊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여행을 가자는 건 수진이었어요. 어머님, 가족여행 한번 가요. 어머님 연세 생각하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묘하게 가슴에 걸렸지만 손주들의 환호성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국 방콕 5박 6일이었죠. 출발 전날 민수가 서류 몇 장을 내밀었어요. 여행자 보험이라고 했어요. 엄마, 이거 사인 좀 해주세요. 여행 중에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병원비 처리하려고요. 이게 뭔데? 여행자 보험이요. 별거 아니고 형식적인 거예요. 서류엔 한자가 빼곡했어요. 돋보기를 찾으려는데 수진이가 웃으며 그냥 사인만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서명했어요. 30년간 그렇게 믿고 살아왔으니까요. 방콕은 더웠어요. 첫날부터 나는 숨이 차서 호텔에 남았고 가족들은 관광을 나갔죠.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지는 계속 푹 쉬라고 했어요.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넷째 날 밤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걱정 마. 다 알아봤어. 태국에선 이런 일 흔해. 나이 많은 관광객들 실종되는 거. 경찰도 대충 처리하고 말아. 수진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당신 엄마는 이미 75살이야. 요양원 비용만 한 달에 400만 원이라고. 그걸 언제까지 될 건데?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하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져서 입을 막았죠. 화장실 문을 천천히 닫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새벽 3시까지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5째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날이었어요. 어머님, 오늘 비행기 시간이 애매해서요. 어머님은 저희랑 다른 차 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어요. 저는 알면서도 따라갔죠. 거부할 용기가 없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마지막까지 의심했어요. 공항 3층 카페 앞이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커피 사올게요. 수진이 사라지고 10분이 지났어요. 30분이 지났죠. 그리고 1시간이 지났어요. 핸드폰을 꺼냈지만 민수는 받지 않았어요. 수진도 받지 않았죠. 안내 방송이 울렸어요. 인천행 오지 742편 탑승을 시작합니다. 저는 뛰었어요. 72살의 다리로 탑승구까지 뛰었죠. 하지만 게이트는 이미 닫혔고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Sorry, boarding is closed. 유리창 너머로 비행기가 보였어요. 저 안에 민수가 있었죠.
제가 30년을 키운 아들이요. 손주들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가방을 열었어요. 지갑에 현금 80달러, 카드 3장이 있었죠. 하지만 카드는 이미 정지되어 있었어요. ATM에서 5번을 시도했지만 전부 거절당했죠. 핸드폰도 곧 꺼질 것 같았어요. 충전기는 민수가 챙겼다고 했었죠.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냈어요. 배가 고팠지만 80달러로 뭘 할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한국 대사관 전화번호를 찾았죠. 하지만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죠? 제 아들이 저를 버렸다고요. 며느리가 계획한 일이라고요. 누가 믿을까요? 해가 졌어요. 공항 의자에서 첫밤을 보냈죠. 경비원이 2번 깨웠어요. Ma'am, you cannot sleep here. 저는 화장실로 피했다가 다시 나왔어요. 새벽 5시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물 한 병을 건넸어요. 고맙다는 말도 태국어로 할 줄 몰라서 그냥 고개만 숙였어요. 둘째 날 아침 나는 대사관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한국말이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어요. 담당자는 침착하게 여권 소지 여부를 물었고 상황을 정리해서 말해달라고 했고 나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아들이 며느리가 나를 버렸다고 돈도 카드도 다 막혔다고 담당자는 3초간 침묵했다가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요. 지금 위치가 어딘지 공항 이름을 말했어요. 30분 뒤 전화가 왔죠. 지금 바로 대사관으로 오라고 했어요. 택시비는 도착하면 준다고 했어요. 대사관까지 45분. 택시 기사는 영어도 한국어도 통하지 않았지만 대사관 주소를 보여주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착해서 이승현 영사를 만났어요. 그는 물과 빵을 건넸고 먹으면서 모든 것을 말했어요. 며느리 수진의 계획, 서류 서명, 모든 것을. 이승현 영사가 물어봤어요. 혹시 서명하신 서류 사진 같은 거 있으세요? 아니요. 서류는 며느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는 일단 여권으로 신원 확인하고 귀국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다만 절차상 한국 가족들한테 연락은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하길래 나는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일단 혼자 돌아갈 방법부터 찾고 싶다고 얘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영사는 이해했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지만 알겠다고 답했어요. 대사관에서 연결해 준 곳은 방콕 한인타운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어요. 주인 김명숙 씨는 60대 한국 여성이었고 그녀에게도 모든 걸 말했어요. 명숙 씨는 허를 차며 요즘 그런 일이 진짜 많다고 해요. 자식들이 부모 재산 노리고 그런다고 했다고. 명숙 씨는 3일간 무료로 방을 내줬어요.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여기서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청소나 설거지. 품삯은 하루 1,000밭, 한국 돈으로 4만 원 정도라고 했어요. 나는 72살인데 괜찮겠냐고 물었어요. 명숙 씨는 자기도 65살인데 멀쩡하다며 웃었어요. 내가 건강해 보인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나는 이랬어요. 게스트하우스 방 청소, 설거지, 빨래 개기. 30년 만에 처음 하는 육체노동이었어요. 첫날 저녁엔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더군요. 하지만 명숙 씨가 건넨 5만 원짜리 태국 돈뭉치를 보자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자립. 내 손으로 태국에서 번 돈이다. 그렇게 몇 일이 지나고 일주일 뒤 이승현 영사에게 연락이 왔어요. 대사관 지원금으로 귀국 항공권이 나왔다고. 나는 고맙다고 말하며 한 가지만 더 부탁했어요. 한국 변호사 한 명을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재산 관련 서류를 검토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는 놀랐지만 이틀 뒤 서울의 변호사 연락처를 보내왔습니다. 방콕에서 3주를 보냈어요.
게스트하우스 일을 하면서 모은 돈이 120만 원이었어요. 내가 일을 진짜 잘한다고 하면서 놀라워했어요. 손님들이 청소 깨끗하다고 칭찬한다고 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자존심을 세워줬어요. 72년을 살면서 처음 듣는 칭찬이었어요.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귀국 전날 밤 명숙 씨가 소주 한 병을 내놨어요. 할머니, 한국 가면 뭐 하실 거예요? 글쎄요. 일단 제 재산부터 지켜야죠. 싸울 각오하셨네요. 이미 버려졌는걸요. 더 잃을 게 뭐 있겠어요. 명숙 씨가 빙긋 웃었다. 그 마음 잃지 마세요. 할머니, 강해요. 명숙 씨와의 작별 인사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새벽 6시였어요. 대사관에서 미리 연락한 변호사 박재민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박순옥 할머님 맞으시죠? 저 박재민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제 사무실로 가시죠. 말씀 들어봐야 할 게 많습니다. 박 변호사는 커피를 내오며 재산 목록을 정확히 아냐고 물었어요. 나는 강남 아파트 3채, 상가 2개, 예금 20억 정도라고 답했어요. 명의가 전부 내 거냐고 묻자 그랬는데 아들이 서류를 몇 번 가져와서 사인하라고 했었다고. 박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어요. 언제냐고 물었고 나는 작년부터인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어요. 등기부등본을 떼본 적 있냐는 질문에 그게 뭔지도 잘 모른다고 했어요. 박 변호사는 즉시 등기소에 열람 신청을 넣었고 결과가 나오는데 2시간. 그 시간 동안 나는 사무실 소파에서 졸았어요. 방콕에서 모은 120만 원이 가방 속에서 묵직했어요. 박 변호사의 목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그의 얼굴이 심각했어요. 강남 아파트 3채 중 2채가 이미 아들 명의로 넘어갔다고 했어요. 작년 6월하고 9월이라고 했고 상가 2개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올해 2월에 다 넘어갔다고. 그리고 예금 20억 중 15억이 인출됐다고 했고 수진 씨 명의 계좌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30년 동안 모은 재산. 남편이 평생 일해서 만든 돈이었어요. 남은 건 아파트 한 채와 예금 5억이라고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마지막 아파트는 아직 내 명이라는 점이라고 했어요. 나는 되찾을 수 있냐고 물었고 박 변호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솔직히 말하면 어렵다고 했어요. 내가 직접 서명했으니까. 다만 사기나 협박에 의한 서명이었다는 걸 입증하면 가능하다고 했어요. 태국에서 버려진 정황, 대사관 기록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얼마나 걸리냐고 묻자 짧으면 6개월, 길면 2년이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소송을 시작하자고 했어요. 박 변호사가 지금 거처를 물었고 거처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는 일단 아는 고시원 하나를 소개하겠다고 했어요. 월 40만 원 정도라고. 그날 저녁 나는 신림동 고시원에 짐을 풀었어요. 방 크기는 3평. 화장실은 공용이었어요. 30년 만에 강남 아파트를 떠나 고시원에 사는 기분은 묘했어요. 그래도 슬프진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 다음 날부터 박 변호사와 본격적으로 움직였어요. 먼저 민수와 수진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고 재산 이전의 부당함, 태국 유기 사건, 법적 대응 예고 내용이었어요. 사흘 뒤 아들 민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살아계셨어요? 통화 후 첫마디가 살아계셨냐니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어요. 응, 살아있어. 놀랐지? 엄마, 오해예요.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민수는 오해라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서류 가져와서 사인하라던 것, 재산 다 빼간 것, 공항에 버린 것, 이게 다 오해냐고 되물었어요. 민수는 수진이가 좀 급하게 처리한 거라고 변명을 늘어놨어요. 너도 공범이야, 민수야. 변명하지 마. 엄마,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제발. 법원에서 보자.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한 달 뒤 첫 조정 기일. 법원 복도에서 민수와 수진을 마주쳤어요. 수진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내 돈으로 산 거겠지. 수진이 다가오려 했지만 나는 고개를 돌렸어요. 조정실에서 판사가 당사자 간 합의 의사가 있냐고 물었어요. 박 변호사가 원고 측은 전액 반환을 원한다고 답했어요. 민수 측 변호사는 증여로 처리된 재산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말했고, 판사가 한숨을 쉬며 가족 간 분쟁은 항상 안타깝다고 했어요. 다시 협의해보라고 하였고 조정은 결렬됐어요.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6개월 동안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고시원에서 나와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남은 돈 5억 중 1억을 정기예금에 넣고 나머지로 생활했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신림역 근처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내 나이를 듣고 놀랐어요. 제 차 72살인데 괜찮겠냐고 물었어요. 나는 방콕에서 게스트하우스 청소를 3주 했다며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답했어요. 월급은 120만 원이었어요. 많지 않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들이었어요. 대학생들이 와서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떨었고 나는 옆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은 오늘 떡볶이가 진짜 맛있다고 했어요. 나는 고추장을 좀 더 넣었다고 답했어요. 그런 소소한 대화가 좋았어요. 아들에게서 받지 못한 인정을 낯선 대학생들한테서 받았어요. 어느 날 저녁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지수라는 여대생이 가족은 없냐고 물었어요. 할머니, 가족은 안 계세요? 응. 아들이 있는데 지금 안 만나. 왜요? 복잡해. 저도 엄마랑 안 만나요. 돈만 요구하거든요. 그래? 네. 그래서 자취하면서 알바해요. 근데 할머니는 왜 혼자 사세요? 아드님이랑 같이 살면 좋을 텐데. 살아보니까 혼자가 더 편해. 할머니 멋있어요. 진짜.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멋있다. 72년을 살면서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재판은 3차 공판까지 갔어요. 박 변호사는 태국 대사관 기록, 게스트하우스 주인 김명숙 씨의 진술서, 카드 정지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민수 측은 자발적 증여를 주장했지만 판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였어요. 판사가 피고에게 왜 원고를 태국에 두고 왔냐고 물었어요. 민수가 더듬거리며 실수였다고 답했어요. 판사는 실수로 어머니를 외국에 놓고 온다는 게 말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4차 공판에서 결정적 증거가 나왔어요. 수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어요. 민수가 실수로 제출한 휴대폰 백업 파일에서 복구된 것이었어요. 수진이 친구한테 보낸 메시지였어요. 시어머니 처리하고 오면 강남 아파트 하나 더 살 수 있어. 크크. 법정이 술렁였어요.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수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들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 및 유기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이에 원고에게 이전된 재산 전액을 반환하라고 했어요. 나는 이겼다. 복도에서 민수가 쫓아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 엄마, 다시 같이 살아요. 제발. 나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30년을 키운 아들.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이었어요. 민수야, 난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너도 너 인생 살아. 엄마, 됐어. 그만 가. 민수가 울먹였지만 나는 돌아섰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재산을 돌려받는데 다시 2개월이 걸렸어요. 강남 아파트 2채, 상가 2개, 예금 15억이 모두 내 이름으로 돌아왔어요.
박 변호사가 축하한다며 식사를 대접했어요. 할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고마워요, 변호사님. 당신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할머님이 포기 안 하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그래도 정말 고마워요. 저녁을 먹고 나오는 길 강남역 거리가 낯설더라고요. 30년을 살았던 동네인데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분주히 지나갔고 네온사인이 번쩍였어요. 예전엔 이 거리가 내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이제 난 이곳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림동 원룸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한강이 보였고 72살에 새로 시작한 인생. 나쁘지 않았어요. 재산을 돌려받고 3개월이 지났어요. 나는 강남 아파트 2채를 팔았고 상가도 1개 정리했어요. 남은 건 아파트 1채와 상가 1개, 현금 30억. 충분했어요. 아니, 너무 많았어요. 재산은 생겼지만 분식집은 계속 다녔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놀라워했어요. 할머니, 이제 부자 되셨는데 왜 일하세요? 심심해서요. 그리고 여기 떡볶이 먹는 애들 보는 게 재밌어요. 지수는 여전히 단골이었어요.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학비가 모자란다고 알바를 2개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망설이다가 나한테 돈을 빌릴 수 있냐고 물었어요. 꼭 갚겠다고 했어요. 나는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었어요. 지수는 300만 원이라고 답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통장을 확인하고 500만 원을 송금했어요. 지수가 놀라며 이건 너무 많다고 했고 나는 괜찮다고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어요. 이 돈은 값지게 쓰여지는 거고 대신 나중에 내가 잘 되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했어요. 울면서 나를 껴안았어요. 새로운 삶을 맞이하면서 하루하루가 소중했어요.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삶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돈에 휩쓸리지 말고 나를 잃지 않는 삶을 살자라고 다짐했어요.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서로 응원해줘요. 인생은 정말 짧아요. 모두가 응원하면서 용기를 내어보아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모두 행복하시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